수열의 수렴성, 뭐 수열 문제의 마지막 부분이자 교과 영역의 일부의 내용을 포함. 뭐 어디서 소리 난 거야 지금? 카메라에서 소리 난 거야? 왜? 왜 뭔 소리야? 분명히 카메라에도 녹화됐을 것 같은데. 자, 수열의 수렴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요것에 대한 확장이 4-5에서 이제 이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문항의 이제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4장에서는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5장에다가 이제 실전 문제를 좀 다 집중을 해놔서, 그래 주요 문제들로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패턴을 보고, 이것의 실제적인 이제 확장과 심화된 문제들은 제 5장의 문제에서, 섹션 5의 문제, 도항서별 문항에서 몇 개 중요 문항들. 모각 문제들은 사실 문제 하나 가지고 3시간을 진행해도 되는 그런 문제들도 중간중간 있어요. 섹션 5에 있는 문제들은. 거기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수열 극한의 활용에 대한, 수열 합의 극한,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성,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예제 1번으로서, 예제 1번 문제는 지금 이하여대 문제로 출제했던 문제예요. 자, 고대 바빌로니아의 건축가들은 건물을 점화식과 수열의 수렴성에 관한 문제야. 고대 바빌로니아의 건축가들은 건물을 설계하는데 자연수의 제곱근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 이제 제곱근에 대한 무리수, 제곱근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최초로 대려된 것은 아마도 이런 기하학적인 쪽에서 필요를 하지 않았을까.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특히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측량의 문제에서 대두됐을 가능성이 많다. 필요성들이. 그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제곱근의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을 구해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무리수라는 어떤 개념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수는 일단은 자연수의 개념들만 존재했었던 거야. 알겠지?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나누는 조각들에 관한 개념들이 있을 정도였지. 여하튼지 무리수를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수천 년 전에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루트 2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루트 2의 근사값을 표현하는 점화식입니다. 이게. 루트 2의 근사값을 찾아내는 점화식이야. 이 수열의 점화식이 왜 수학에서 중요하냐면요. 요새 이제 응용 수학이라고 많이 하잖아. 응용 수학의 상당수 부분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관련돼 있거든. 암호학이나 프로그래밍, 보안 쪽하고, 그런 쪽하고 관련이 있는데, 거기 특히 중요한 게 이런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이 알고리즘이야. n번째의 프로그램에서의 처리에 대해서 n 플러스 1번째 결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뺑뺑이로 컴퓨터 내부에서 순서도에서 뺑뺑이로 돌려버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것의 극한으로부터. 혹은 어떤 정하여진 순번째의 어떤 결과의 값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요 후반부 수열의 수렴성의 중반부 이후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는 상당수의 것들은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학에 관련되어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전산화된 어떤 방정식의 해를 찾는 전산화된 기법, 이런 거 관련된 거 상당히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특히 이제 뭐 수학 쪽이나 공학 쪽 관련해서 컴퓨터라든지 정보 처리 이쪽에 관련해서 하게 되면 이 수열에 관한 문제들과 알고리즘에 관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다시 보게 될 거야.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의 것이야. 루트 2를 컴퓨터에서 계산해내는 방법이에요. 컴퓨터에서는 루트 2란 무리수를 컴퓨터 계산 못합니다. 알겠죠? 몰라요. 루트 2라는 건.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4층 연산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기본적인 4층 연산과 그것들의 변형된 이제 승제곱이라고 하는데 그 변형된 승제곱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컴퓨터에서 신호로서 처리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기 때문에 0과 1. 0과 1의 조합을 통한 자연수. 그치? 그 자연수의 조합을 통한 정수의 계산. 그리고 실제로 유리수의 계산까지도 이제 소수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자연수의 연산을 통해서 유리수를 계산해내는 거야. 유리수를 표현해내는 거야. 계산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이제 확장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점화식을 이용해가지고. A1 equal 1, Bn equal NAN분의 2, AN 플러스 1 2분의 AN 플러스 BN이다.
이거 문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 문제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어떻게 이 수열이 루트 2로, n이 무한으로 가게 되면 루트 2로 수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번 문제, 2번 문제인가? 3번 문제에 있는 것처럼 이 수열을 갖다가 변형하여서 루트 7의 무리수, 극한으로서 루트 7의 무리수에 수렴할 수 있는 근사적인 근사값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점화식을 제시해라. 루트 2가 아닌 루트 7을 구하는 식으로 바꿔봐라. 요게 두 가지 요구사항이야. 뭐 다른 거는 다 곁다리 얘기야. 알겠죠? 뭐 바빌로니아니 뭐니 이거 뭐 날라가면 뭐하든 상관없고, 응? 점화식의 확장과 활용에 관한 거고 점화식의 분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루트 2로 수렴하게 될까? n이 무한으로 가게 됩니다. an과 bn은 루트 2로 수렴하게 돼요. 근사하게 되는 거지, 사실은. 왜냐면 이건 어쨌든지 간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건 유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건 무조건. 그래 안 그래? n이 자연수일 때 a1이 1이면 bn은 1분의 2가 되어서 유리수 나오지. 그리고 계속해서 유리수의 합에 대한 유리수의 연산에 관한 것들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유리수야. 루트 2로 근사해 가는 유리수인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중요한 건 요 핵심식은 지금 요건 초항이고, 그치? 핵심식은 요 두 개의 식이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각각이 하는 역할들을 설명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질문은. BN은 AN에다가 AN의 역수에다 2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 식 갖다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 AN과 BN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 알 수 있어? AN과 BN의 곱이 뭐다? 2로서 일정하게 되는 거야. 조작을 해서 보는 거야. 알겠지? A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1번째의 값은 그 전 단계의 AN과 BN의 뭐다? 무슨 평균? 산술 평균이다. 평균값이다. 중간값이다. 이해되세요? AN 플러스 1은 AN의 다음 수는 AN과 BN의 중간값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AN과 BN의 곱은 항상 2의 값이 되도록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수의 곱이 항상 일정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평균? 어차피 여기서 평균 나왔으니까. 이건 일종의 기하 평균에 관한 식이야. AN과 BN에. 루트 AN, BN이 루트 2잖아. 그래 안 그래? 루트 AN, BN은 루트 2죠? 양수로서. 우리가 원하는 루트 2가 어디에 들어있어? AN, BN의 곱에 들어있는 거야. 만일 이 수열에 의해서, 이 수열의 점화식에 의해서 루트 7의 근사값을 구하고 싶으면 어떤 걸 바꾸면 될까요? 산술 평균의 의미는 크게 변할 게 없죠. 그치? 그렇죠. 루트 2를 만들었던 루트 7에 있는 거야. 이 2가 뭘로만 바꾸면 돼? 7로만 바꾸면 루트 7에 대한 근사적인 식이 되게 되는 거야. 물론 여기까지는 귀납적 추론일 뿐이야. 알겠지? 응? 귀납적 추론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그건 이론적으로 더 설명을 해야 돼.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는 있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자, 보세요. 얘는 중간값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번에 이 전 단계의 두 수에 대해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BN이 만일 2보다 크다고 한다면 AN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2보다 작아야만 돼요. 그쵸? 루트 2를 기준으로 합시다. AN과 BN의 곱이 같으면서 기하 평균으로서 최대가 될 때는 둘이 곱했을 때지. 그치? 같을 때지. AN과 BN이 얼마일 때? 루트 2일 때 같아져. 그치? AN과 BN이 루트 2인데 만일 AN이 루트 2보다 크면 요식 한번 요 뒤에 식보다도 요식 한번 잘 봐두세요. 요 점화식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익숙하지 않으면은 한 번쯤 요런 것도 봐두고 분석하는 방법을 봐주시면 좋아. 이 점화식에서 AN이 만일 루트 2보다 크면 BN은 반드시 루트 2보다 어때야 돼? 이렇게 되면 BN은 반드시 루트 2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 일정한 값을 루트 2 값을 유지할 수 있지.
왜냐면 루트 2, 루트 2일 때 똑같으니까. 루트 2, 루트 2일 때 되니까. 얘가 루트 2면 얘가 루트 2여야 되지? 근데 분모가 루트 2보다 커졌어. 그러면 전체 값은 당연히 루트 2보다 작아져야겠지? 됐지? 서로 반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AN과 BN이. 그쵸? 그래서 AN이 루트 2보다 커지면 BN은 루트 2보다 작아져. 그 다음에 AN이 만일 루트 2보다 작은 수라고 한다면 루트 2일 때는 뭐 둘이 똑같은 수가 되지만 BN은 루트 2보다 반드시 커야 되지.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분자는 커져야 된다. 전체식은 전체 값이 커져야 된단 말이야. 결국 얘는 이건 뭘 의미냐면 어떤 경우에든 AN과 BN이 루트 2가 아닌 한에는 AN과 BN이 루트 2가 아닌 한에는 루트 2라고 하는 값은 항상 뭐와 뭐 사이에 있다? AN과 BN의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있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든 존재해서 반드시 루트 2가 AN과 BN의 사이에 껴있게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응? 자, 이 점화식은 점화식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다. AN, BN 서로 다른 수열의 이제 관계식이기 때문에 요 식은 AN과 BN의 사이에 요 상수값이 항상 놓이도록 만들어준. 알겠지? 요 상수값의 루트값이지. 제곱값이 항상 놓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열이야. 최초에 A1이 1에서 출발했지 루트 2가 아니죠? 그렇죠? A1이 루트 2가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AN과 BN은 루트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다음부터 얘가 A1이면은 A1에다가 1분의 2가 돼서 BN이 2가 되지? 그러면 1과 2 사이에 루트가 있죠? 그리고 얘가 뭘 취해? 얘는 유리수죠? 산술평이로. 그 다음 AN이. 그치? 유리수란 말이야. 유리수니까 루트 2하고 같을 수는 있어, 없어? 여기서는 절대 루트 2 유리수하고 같아질 수는, 무리수 루트 2하고 같아질 수는 없단 말이야. 알겠지? 계속해서 유리수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AN과 BN은 루트 2는 될 수 있어, 없어? 루트 2는 될 수 없단 말이야. 대신 AN과 BN은 루트 2를 항상 사이에 두고 움직이게 돼. 그런데 뒤에 식이 뭘 잘라먹어? A1과 BN의 그 다음 값을 가운데로 잘라먹는다. 루트 2가 여기 가운데 어딘가에 있는데 두 번째 식이 뭐라는 거야? 가운데를 툭 하고 쳐주는 거야. AN과 BN 가운데를 툭 하고 쳐주는 거야. 답안에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일단 설명을 이렇게 루트 2가 가운데를 툭 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절반의 정도의 값에다가 그치? AN과 BN 사이의 폭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루트 2에 점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거야. 가운데를 취함을 해가지고. 루트 2는 AN, BN 사이에 어딘가 있을 텐데 AN 플러스 1이 가운데로 툭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2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게 돼? AN하고 BN보다는 AN 플러스 1이 조금 더 가까워지겠지? 그리고 BN은 루트 2를 중심으로 해서 AN 플러스 1의 반대편에 가 있을 테고. 그치? 요 식에 의해서 반대편에 가 있을 테고. 또 절반 잘라먹고 또 가운데로 끼고 절반 잘라먹고 가운데로 끼워놓고 루트 2를 그러면서 무한히 어떻게 되게 있어? 루트 2 쪽에 근사해서 다가가는 유리수들의 수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AN과 BN은. 중요한 역할은 건 얘는 영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얘는 영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얘는 항상 루트 2를 AN과 BN 사이에 놓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실제로 거기에 이제 표로 있는 자료들은 이것들을 이제 값으로 줘서 만들어준 건데 이게 원래 문제는 요건 식을 문제를 좀 변형한 건데요. 원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만 줬어요. 이것만 준 거야. 더 어렵게 만들어서. 표를 주고 앞에 있는 점화식을 구하고 설명하라고 돼 있어. 근데 이 숫자 보고서 뭘 찾아야 되냐면 사실 이 숫자 보고 요 다음 거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AN 플러스 1은 두 수도에서 2분의 1을 취하면 되지. 두 번째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AN 플러스는 2분의 AN 플러스 BN 뭐 이런 식으로는 잘 쓰거든. 근데 문제는 BN 이퀄 AN분의 2. 역수를 취해서 2배를 해서 BN이 요거에 대해서 AN에 대해서 이것의 역수를 취해서 2배를 취하면 BN이 된다. 누가 이 숫자 보고 그거 생각하겠어 이거. 생각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그치? 응? 근데 풀라고 내놨어. 근데 그런 문제는 이제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 대학들이 몇몇 군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화여대하고 한양대하고 서울대요. 이화여대가 이거 문제 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의 앞에 거 이 수열의 점화식을 만드는데 이 숫자만 보여주고요. 이 숫자만 보여주고 이 점화식을 찾으라는 거야. 이거 할 수 있겠냐고. 보통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역수 취해가지고 2배에서 다함수 된다. 이런 걸 누가 생각하고서 있어. 2식 더해가고 3식 더해가는 것도 막 머릿속에서 복잡 뒤지겠는데. 이런 뜬금없는 문제가 이대가 좀, 오늘 이대하고 가톨릭대 얘기가 좀 자주 나오는데. 뜬금없는 문제들이 이대에 좀 직관적이고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 자주 나왔어, 생각보다. 상당히 자주 나왔어. 4문항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문항 정도에서 꼭 저런 요소들이 한 2, 3년에 한 번씩 한번 튀어나오더라고. 그리고 특히 이제 모의 문제에서는 조금 더 그런 성향이 좀 강하고. 그 모의 누수 문제가 더 어려운 경우도 꽤 있었고. 한양대에서도 이제 한 번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었고요. 서울대는 이제 과학 문제에서 붉은색 레이저의 파장을 맞추는 문제가 나왔어요. 파장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식이 나오고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붉은색 레이저의 파장이 얼마냐 이걸 쓰는 게 문제가 나왔어. 외워서. 자, 여하튼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이거에 대한 이제 준하는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자, 일단은 예제 2로 바로 넘어갈게요. 문제 1번에서는 예제 1번에서는 지금 얘기했던 그 수열에 관한 그 특징. 중요한 거는 그 수열이 다시 나오지 않더라도 그 수열의 패턴을 일단은 조금 봐두세요. 알겠죠? 특히 AN, BN의 곱이 일정한 상수를 만드는 수열의 점화식의 표현. 알겠죠? 이게 어떤 의미의 식인지, 어떤 특정 값을 놓고 사이에다가 그 특정 값을 놓도록 만드는 수열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수열의 기하급수와 기하평균과 관련되어진 어떤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 정도는 조금 이제 생각해 두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이제 근사값이라든지 무리수 근사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가능하다. 그게 나중에 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하고 연결돼요. 수열의 수렴성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빨리 지나가지만 하는 예시이기 때문에. 자, 요 예제 2번은 이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 있으면 여러분한테 계산을 갖다가 한 1시간 정도 해보도록 만들면 좋은데 욕 나올 거야. 좀 노가다라. 자, 간단하게만 좀 보고 갈게요. 자, 수열의 수렴성과 방정식의 해에 관한 문제. 이것도 수리적인 어떤 알고리즘,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수리적인 어떤 알고리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이 몇몇 학교에서 생각보다 자주 나왔어요, 이거는. 이화여대 정도의 그런 문제보다는 훨씬 자주 나오는 정도의 문제야. 알겠죠? 자, 함수 fx = 4x의 3승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서. 제가 요거 문제 풀 때 특히 요 단어는 이제 2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여학교라서 2대 문제, 2대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그렇다 보니까 2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 남학교에서 2대 얘기했더니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왜 2대 문제만 푸냐? 우리 애들은 2대 안 가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 학교 선생님까지 그러니까는, 민망하기도 하고. 여하튼, fx = 4x의 3승 플러스 6x의 제곱 해가지고 3차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AFA에서 접선의 x절편을 A1이라 하자. 자, 문제부터 파악을 해봐. 문제 한번 잘 파악해보세요. 이 문제만 가지고도 상당히 중요한 몇 가지 요소 알아볼 수, 생각이 들 게 있어요. AN을, A1을 AFA에서의 접선의 x절편을, 즉 x축에 있는 거지. A1이라 하자. AN을 정의하는데, 수열의 일반항 AN을 정의하는데, AK, FAK에서 접선 x의 절편을 AK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AN을 정의해가자. 이거 잘 읽어봐. 수열 AN이 어떤 수열인지 이거부터 파악해야 돼. 의미부터 파악하는 거야. 알겠지? 기호가 아니라 그것의 기호의 의미를 알아야지. X절편의 값이야. 알겠지? 수열 AN은 X절편의 값인데 그 전 단계 AN-1, 그 전 단계 AN-1과 FAN-1의 점. 즉 함수상의 점이죠. AN-1, AK에 해당하는 함수상에서의 점이야. 그치? 요 곡선 함수상에서의 점. 그 함수 AK 이전 단계의 X절편에서, 접선의 X절편에서 그걸 함수상의 점으로 다시 대응시켜서 옮기고
그 점에서 뭘 그어서 다시 또 접선을 그어서 그것의 x절편을 다음 단계 값으로 취하자. 요걸 AN이라 하죠. 자, 간단하게 도해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X축상에 어떤 AK가 있었을 때 AK 플러스 1은 AK로부터 AK의 FAK는 여기에 존재하겠지? 함수상에서. 그치? 여기에서 뭘 긋자? 다시? 그쵸? AK, FAK에서 접선을 그어서 이 접선의 X절편을 A의 K-1이라고 하자. K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알겠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점에 대해서 함수상의 점을 구하고 이 점으로부터 AK 플러스 1에 대한 이 함수상의 점으로부터 또 접선을 그어서 X절편을 뭐라고 하자? 그 다음 AK 플러스 2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예요. 알겠지? 조금 뭐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느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AK를 계속해서 추적해가면 실제로 이 함수의 경우에 AK는 어디로 수렴해 가겠어 이거? 이게 X축이고 그렇지 여기에 X축과 함수의 교점으로 수렴해 가겠지? 그러면 이 AK의 극한값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해. 함수와 X축의 교점이 해지? 방정식의 해죠? 그치? 그래서 요 AN은, 여기서 얘기하는 AN은 이 함수 fx의 어떤 해하고 관련되어진 수열의 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정의해요. 자, 요 정의는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아까처럼 뭐 한번 알고 가야 되는 정의가 아니야. 알겠지? 이 식 자체가 뭘 이용한다? 뭘 하기 위한 수열이다? 그렇죠.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수열인 거예요. 수열을 통해 가지고 다항 방정식의 해를 갖다 구하는. 재심은 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자, 재심은 나에서 수열의 수렴에 대한 개념 정리 그냥 해준 거고요. 이거 교과 정의예요. 자, 재심은 다와 라 봅시다. 요것도 좀 중요해요. 요거는 앞으로 다음 시간에 섹션 5에서 보강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 될 거야. 알겠지? 아, 이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도 있고요. 다른 문제에서 우리 할 때 중간중간에. 재심은 다에서. 단조수열. 단조수열이란 감소나 증가가 반복되거나 하지 않고 일정하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만 하는 수열을 단조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조 증가, 단순하게라고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증가한다, 단순하게 감소한다. 그래서 단조 증가 수열, 단조 감소 수열 이런 식으로 종류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알겠지? 물론 수학적으로는 조금 더 엄밀한 정의가 뭐 용어 속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런 정도를 알아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자, 단조 수열이다. 단조 수열 중에서 AN이 AN 플러스 1보다 항상 작거나 이건 우리 뭐라고 부르겠어? 증가 감소? 이건 증가야 감소야? 증가 수열이야 감소 수열이야? 증가 감소는 n에서 n 플러스 1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대응하는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수열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생각하는 거지? n이 증가할 때 a 값은 어떻게 되겠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수열이다? 단조 증가하는 수열이다. 알겠지? 그 표현을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하나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열에 관한 식에서 이거 딱 나오면 아 얘는 단조 증가 수열이다. 이렇게 용어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을 분석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 수열에 대해서 특징으로 얘는 뭐야? 이거 왜 똑같이 돼 있어? 이거 반대야. 이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A에는 이렇게 써놓고 이거는 반대라고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여하튼 AN이 AN 플러스 1보다 더 클 때 이거는 이제 감소 수열, 단조 감소 수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심은 나 이제 수렴에 관련된 거예요. 수열의 수렴. AN이 어떤 상수의 값 영역의 사이에 항상 놓여 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알겠지? n값에 상관없이 어떤 요 한쪽만 만족해야 돼. 어떤 수보다 크거나 항상 어떤 수보다 AN은 작다. 요 조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요 조건과 합쳐져 있을 때. 알겠지? 단조 증가 수열이면서 어떤 수열이 단조 증가하는데 어떤 수보다 클 수는 없다.
증가하는데 어떤 수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어딘가에서 요 d보다 작은 값 어딘가에서 수렴해야만 되지, 극한값이. 그치? 그래야 증가하면서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렇지.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에요. 뭐에 대한 증명이다?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식만 그 식이 만족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면 돼. 이야기해 줄 수만 있으면.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증가 수열이면서 단조 증가 수열이면서 모든 AN은 어떤 특정 수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면 요것만 하게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바로 뭘 얘기할 수 있다? 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어떤 수열의 수렴성의 증거를 증명할 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증거는 그 수열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성질을 가지고 두 가지 설명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그냥 써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공비가 얼마인지, 공차가 얼마인지 이런 거 쓸 필요 없다. 알겠지? 모든 등비의 수열도 이걸로 다 설명 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임의의 수열에 대해서 그 수열을 이런 식의 성질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AN이 이번엔 감소 수열에 대해서는 감소 수열에서는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치?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데 어느 이수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다. 이걸 하한이라고 그래요. 알겠지? 하한이 있어서 그 하한의 값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다. 그러면 얘도 중간에 어딘가로 반드시 수렴해야 되지? 그치? 얘가 항상 요거보다 크다. 이럴 때. 물론 이때 D와 C가 이 수열의 수렴값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없어? 실제로 D와 C가 저 수열의 수렴값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보다 작은 수, 요거보다 큰 수에 수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의 변형도 있어요. 오늘 요 얘기만 하고 요 내용은 조금 더 이어서 나중에 할게요. 따로 촬영을 해서 요거는 조금 정리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D식은 조금 복잡해서 다른 문제에 응용하기는 조금 힘든 면도 있어. 근데 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할 얘기야. 알겠지? 자, 요걸 갖다가 약간 변형한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어떤 값이 아니라 얘가 어떤 수열의 항이라고 하자. CN의 수열이라고 이렇게 해도 돼요. 대신에 문제나 혹은 내용의 전제에서 DN이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미 수렴함이 증명되었을 때 증명되었거나 수렴함이 증명되었거나 조건으로 제시됐을 때 그때는 이게 수열이 돼도 됩니다. 이 얘기는 어차피 얘는 항상 얘보다 작죠. 즉 얘가 증가하는 수열인데 AN은 증가하는 수열, 요거는 써야 돼. AN은 증가하는 수열인데 어떤 수열의 값보다 항상 작어. 같은 N에 대해서 같은 X에 대해서 항상 작은데 얘가 수렴해버려. 그러면 당연히 얘도 어떻게 될 수 있어? 얘의 수렴값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해야 되지 결국은. 그래서 하나의 수렴하는 수열이 증명되면 그 수열의 수렴성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수열의 수렴성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도 활용 가능해. 이건 마찬가지지? 감소하는 수열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수렴만 하면 되는 거야. 항상 어떤 수렴하는 수열보다 크다.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어떤 특정값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수렴하는 거야. 얘가 수렴값이 아니라 이런 수열값이 아니라 이것의 부분합의 값으로도 식이 쓰여도 상관이 있다 없다? 부분합에 관한 극한, 무한급수에 관한 수렴성. 무한급수에 관한 수렴성으로 써도 이건 상관이 없어. 알겠지? 왜냐면 부분합도 보니까 이렇게만 쓰면 이건 부분합이잖아. SN. 그래 안 그래? 그치? 이건 부분합이란 말이야. 부분합도 뭐다? 수열이다. 그래서 수열의 수렴성 조건에 의해서 그대로 수렴성 무한급수의 수렴 판정이 가능하게 돼요. 확장해서 뭐까지도 판단 가능하다?
무한급수의 수렴 판단도 가능하다. 다음 시간에 이거 더 다룰 거야. 알겠지? 실제로 섹션 4의 5에 있는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알겠죠? 응? 좀 더 심화해서 이제 확장해가지고 이제 적분까지 가는 내용까지 해서 서강대 문제에서 한번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일단은 1차의 오프라인 강의에서의 진행은 여기까지 하고요.